네, 이번 시간에는요, DB금융투자 투자 전략 파트장님 모시고 강현기 파트장님 모시고 지금 페드와 또 BOJ의 뭐 금리 관련된 어떤 자세들, 태도들 그거 한번 보면서 어떤 투자 전략으로 임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 또 도움되는 일일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기 파트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은 4월 들어서 약간 하락 내지는 조금 뭐 혼조 요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까지는 쫙 많이 가다가요. 맞습니다. 네. 잘 가다가 엊그제 하락했고 어제는 이제 혼조세 정도로 또 이제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또 다른 이슈가 이제 돌출이 됐죠. 예, 이스라엘하고 이란. 그러니까 좀 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가 봐요. 그러게요. 저희들은 뭐 요즘 뭐 총선 뉴스니 뭐 국내 뉴스 때문에 하여튼 그 중동 소식까지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지는 않았는데 예, 글로벌하게 보자면 굉장히 큰 뉴스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이슈 때문에 유가도 이제 오르고 그러면 금리 인하 확률이 또 내려가고 그래서 주가도 흔들리는 이 상황이 나타나는데 네. 뭐 냉정하게 보면 뭐 제가 전쟁을 앞으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저희가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게 CNN 이펙트입니다. CNN 이펙트? 맞습니다. 그게 뭐죠? 저희가 눈앞에서 여러 이벤트들이 펼쳐졌을 때 네.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가중치를 두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거. 요것을 이제 CNN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CNN에서 뉴스 계속 때리면 그거 보고 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 네. 예. 최근에 전쟁이 발생할 때마다 네. 유가 수준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최초의 러우 전쟁, 뭐 최초는 아니죠. 최근에 일어났던 전쟁 중에서 러우 전쟁 때 보면 유가는 120달러까지 WTI 기준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28 전쟁에서는 오히려 그거보다도 최고점은 낮게 네. 93달러까지 올라갔었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쪽 이제 마찰 네. 요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오늘까지 기준으로는 85달러까지 갔습니다. 지금 85달러쯤이에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유가가 최고점이 조금씩 내려오는 거. 이 전쟁이 여러 가지로 더 뻥뻥뻥 터지고 있는데도 그러면 금융시장도 이런 전쟁 관련해서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이게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건가요, 이거는? 유가가 이렇게 튀지 않는다는 건? 지금 현재 다시 서두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지만 전쟁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상호간의 전쟁을 일으켰을 때 모두가 실익은 너무 적어요. 예, 인플레이션을 잡아가고 있었는데 이걸 다시 확전 상황으로 몰아간다면 다시 또 문제를 처음으로 되돌리는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전의 그 의지가 과연 클까? 요거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막 더 문제가 커질지 아닐지를 막 서로 뭐 이런저런 전문가분들이 막 얘기도 하지만 가장 어쩌면 정확하게 그걸 예측하고 반영하고 있는 데가 어쩌면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시장의 가격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왜냐면 이제 내 돈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장 정확하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유가가 그렇게 막 폭등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더 확전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 내지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의지 같은 게 시장가에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 네. 전쟁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걸 진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도표 하나 준비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좀 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게 이제 주택에 대해서 임대 비용이 지금까지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게 진한 녹색선이고 그다음에 신규 임대 비용이 최근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검은색 선입니다. 네. 미국의 상황을 보니까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 상황이니까 이 원가도 상당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비 관련해서 이 건설 지출이 좀 일시적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그러면 주택 공급도 타이트해졌겠죠.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 공급이 다시 이루어졌고 그래서 신규 주택에 대한 이 거주 비용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3% 초반 언저리인데 2%까지 갈 가능성은 물론 전쟁 이슈가 커지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CPI 2%까지도 갈 가능성은 좀 농후해 보여요. 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실질 금리도 살펴봐야 되는데 요즘에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 차감한 거죠. 요게 지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해요. 네. 미국이 금리가 5.5 기준금리 그리고 CPI가 3.2 그러니까 2.3% 실질 금리가 형성됐는데 물가가 더 떨어지면 실질 금리는 더 올라가거든요. 네. 실질 금리 가장 높았을 때가 3%대 중후반인데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 이른다면 이건 뭐 좀 균형이 맞지 않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전쟁 이슈를 차치하고 시간이 갈수록 6월에 이를수록 금리 인하 확률은 점증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의 이벤트의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네. 크게 대세적으로 보면은 주식시장은 상승 기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일본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본도 왜 올해 초 엄청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일본은 금리를 약간 올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본이 17년 만에 이제 금리를 올렸죠. 그리고 네. 마이너스 금리 탈출은 8년 만입니다. 음. 보통 이 정도로 초저금리 유지하다가 금리 인상을 약간이라도 하면 일단 지켜볼 시간은 필요해요. 정책 담당자들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데 금융시장 참여자들도 BOJ가 잠시 관찰 시간을 가질 거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리 인상 정도는 크지 않고 그 다음번 금리 인상은 좀 많이 길어질 거다. 네네네. 지연될 거다. 그럼 이제 엔화에 대한 약세 베팅이 맞죠. 그런데 이 약세 베팅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네. BOJ가 조금 곤란해진 게 있어요. 지금 일본의 물가가 어느덧 CPI 기준으로 2% 후반대입니다. 2% 후반대요? 맞습니다. 꽤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그래요? 엔화가 약세로 가면 네. 이게 수입 물가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엔화가 약세로 그렇죠. 맞습니다. 네.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가게 엔화 되는 돈 가치가 거죠. 떨어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2% 후반대 CPI 그리고 수입 물가까지 앞으로 엔화 약세에 의해서 더 상승할 수 있다면은 네. BOJ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곤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의 엔화 약세 베팅이 BOJ에게 오히려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기를 앞당기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엔화는 강세 쪽으로 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금융시장 참여자들도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엔화 쪽 강세로 만약에 간다면, 엔캐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는데, 네. 엔캐리가 위축되면 엔화가 강세로 가면 달러는 약하게 돼요. 그래서 달러 캐리는 좀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게 상호 보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급 전체로는 그렇게 크게 요동은 없을 건데 네. 오히려 일본 산업 내 경쟁력이 특히 가격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데 저희가 전략적인 포커스는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랑 경쟁하는 게 맞나요? 그렇죠. 수출 경합도가 높은데 일본이? 맞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시죠. 네? 뭐 있죠? 대표적으로 여전히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 맞습니다. 2016년 2월부터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 금리의 시작 지점이었습니다. 네. BOJ에. 이때부터 엔화가 약세로 쭉 갔는데 도표에서도 보시듯이 이때부터 도요타 주가가 200% 상승했어요. 아따. 많이 올랐죠. 네네네. 이게 엔 달러 방향하고 도요타 주가하고 거의 그냥 같이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엔화가 만약에 이후로 제 논리대로 갔을 때 강세로 간다면
이제 이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반대급부가 어디에 나타날 수 있느냐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네. 말씀드렸듯이 한국 그리고 한국의 요즘에 자동차 주가 최근에 좀 조정은 받았는데 네. 이후에 엔화 강세 환경에서 자동차주를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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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지금 우리나라랑 일본이 대표적으로 부딪히는 게 자동차군요. 경쟁에 있어서. 맞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자동차가 잘 팔리면 대체로 일본 차가 조금 못하고 일본 차 잘 팔리면 우리가 조금 뒤지고 이런 관계가 좀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특히 가격 경쟁 면에서 네. 좀 중요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요즘에 또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화장품 얘기하시는 분들이 워낙 이제 한 2, 3년 동안 계속 이제 죽어라 했으니까 예. 최근에 이제 약간 고개 드는 거 두고 이거 다시 이제 중국에서도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또 수출 다변화되면서 화장품 한번 주목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좀 계시고 예. 요거 잠깐 워낙 빠진 거에 대한 그냥 반등 정도지 이거 뭐 길게 갈 거 아니다라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화장품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정프로님, 저 한 달 전에 생각나십니까? 한달 전에요? 제가 이제 추천 전략으로 네. 그때 포함된 게 화장품이었는데, 그때 제가 안 샀구나. 그때 상당한 합리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네. 많이 이제 반대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셨었어요. 제가? 예, 맞습니다. 그랬구나. 예, 아마 다시 보기 하시면 그때 나오실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네. 많은 제가 만나뵀던 투자자분들도 네. 좀 경계를 하셨던 게 사실이에요. 합리적인 경계였었고. 네. 그런데 이 반전이 좀 나타났죠. 예. 최근에 화장품 주가 보시면 네. 종목별로는 뭐 적게는 뭐 한 달에 17%, 많게는 한 27% 정도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한 달이라는 게 중요한데 네. 이건 뭐 누구도 잘 예상할 수는 없었죠. 예. 근데 이게 한 달이라는 게 중요한 게 이 양회가 끼었었어요. 양회.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이 도표 하나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한 달 전에도 제가 보여드린 도표기도 하지만 최근에도 업데이트할 겸 다시 가지고 나와봤는데 이 중국의 소비심리, 화장품 주가하고 찰떡궁합인데 이 소비심리 지수가 또 어떤가하고 밀접하게 움직이냐면 네. 중국의 부동산 경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예. 지금 중국 최근에 양회 전후 움직임을 보면 중국이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이게 네. 주담대 영향을 주는데 요거 인하했죠. 그리고 중국이 초장기 특별 국채도 발행을 했습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시행할 때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초장기 특별 국채로 이제 메우겠다는 심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 안정 대책에 대해서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 심리도 반등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화장품 주가도 움직였다. 이렇게 어떻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유를 찾아가면 찾을 수 있고 이후로도 괜찮게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지금 정책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네. 이것으로 바로 마무리가 되기보다는 지속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로도 화장품 주가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또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여전히 주인공은 반도체죠 지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반도체도 또 이슈가 하나 터졌어요. 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대만의 지금 TSMC가 뭐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하여튼 생산에 차질이 분명히 생긴 것 같긴 하고요. 맞습니다. 이 상황이 어찌 보면 삼성전자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 같기도 하다가 결국은 TSMC가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가 잘 팔려야 거기에 끼어 들어간 메모리 반도체도 잘 팔릴 것 같아서 이 삼성한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도 좀 헷갈리고 그다음에 TSMC에 납품하는 수많은 부품업체들이나 장비업체들은 또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반도체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반도체 주가 이제 흐름을 보면 잔잔하게 오르다가 갑자기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지점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부터입니다.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고 이때 마이크론이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건 누구 다 예상을 했죠. 왜냐하면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실적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상치보다도 마이크론 EPS가 플러스 260% 더 발표했어요. 좋았다고 공급 제한 현상보다도 더 좋게
나타나니까 이게 수요가 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수요가 더 붙은 거라면 네. 이게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을 흔히 실리콘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실리콘 사이클이 이제 업턴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보통 이게 업턴을 하면 최소 1년 이상은 가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2025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만 쪽의 여러 공급 차질이면 물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소할 수 있고, 네. 저희도 연관된 물량들이 이렇게 감소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긍정적인 회로를 머릿속에서 구상할 수는 또 있습니다. 돌려봅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여러 긍정적인 시나리오 또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 이러한 얘기들, 그러니까 이게 예상이 맞을 때도 있는데 틀릴 때도 많긴 하죠. 네. 그래서 적절한 대응 지표로 같이 따라가면 좀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적절한 대응 지표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또 한번 도표 보시죠. 네. 7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금융계의 선배분들이 많이 또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뭐예요, 이용하시고 하셨던 겁니다. 네. 위쪽에 녹색 선이 반도체 주가,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 회색 선이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아니, 삼성전자 주가가 저렇게 잘 올라왔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예, 맞습니다. 롱텀하게 보면 그런데 변곡점마다에서 2000년부터 한 20몇 년 본 거군요. 맞습니다. 네. 변곡점마다에서 ISM 제조업 지수하고 찰떡궁합으로 움직였어요. 이게 근본적인 논리가 이렇습니다. 결국 반도체는 미국의 여러 혁신적인 산업들이 얼마나 잘 움직이고 있느냐. 요 연동해서 ISM 제조업 지수하고 반도체가 이제 잘 갈 건데, 뭐 요령은 이래요. ISM 제조업 지수 45 언더에서 이제 반도체 접근 시작하는 거고, 네. ISM 제조업 지수 55 이상에서는 반도체 주가 점점점 그 비중을 줄여 나가는 거. 요렇게 하면 전략적으로 승률이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잘 맞았다가 네. 아닙니다. 최근에도 잘 맞는데 최근에 몇 해 전까지 ISM 제조업 지수가 미국 경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ISM 제조업 지수 포함해서 제조업 지수가 여전히 유용성을 가지는 이유는 재고라는 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고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질 때 좀 더 증폭해서 좋아집니다. 재고도 같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기존 재고 때문에 생산 활동이 중단되는 게 더 좀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고 안 좋고를 좀 더 증폭해서 반영해 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ISM 제조업 지수 50을 넘어섰어요. 이제 경기 확정 국면이라고 불리는 50을 넘어섰어요. 정확하게는 50.3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반도체주 조금은 더 맞습니다. 잡고 갈 필요가 있어 보이고 여러 이벤트 요인들도 조금은 더 반도체 주가에게는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는 면이 있어서 나쁘진 않아 보여요. 저번에 오셨을 땐 제가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오늘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4월에 조금 더 기대되는 섹터, 그다음에 좀 걱정되는 섹터 어떤 것들 좀 있을까요? 보통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특히 위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의 70에서 80%의 종목이 같이 움직입니다. 위쪽으로. 그 섹터 내 아닙니다. 전체 시장에? 종목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 좋다기보다는 이제 더 좋은 걸 선별하는 게 관건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오늘 사실 좀 더 포함하고 있죠. 오늘 발표드린 거에 제일 첫 번째로는 엔화 강세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 자동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경기에 대해서 지금 부양책을 실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게 신뢰받으면서 소비재 특히 화장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도체 사이클 이 실리콘 사이클이
반등을 하고 있고 저희 대응 지표로 소개시켜드렸던 ISM 제조업 지수도 아직은 반도체 주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잡고 가도 괜찮다 이 시그널이 나오니까 그냥 반도체 요 세 가지. 방산 어때요? 총알 만드는데요. 이게. 예. 이게 방산이 전략으로 이제 어떻게 접근할까 연구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 초기 국면에는 네. 이렇습니다. 이게 방산주가 확실히 좋죠. 네. 예. 근데 전쟁이 후반기로 갈수록 요 주가의 상승률은 떨어집니다. 예. 최근 물론 또 이벤트가 있었죠. 트럼프 이제 지금 대선 후보께서 대선 후보가 어떻게 이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그래서 회원국들은 각자 도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각자 여러 군비 지출을 많이 늘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방산주가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데 지금의 여러 국제 분쟁이 꽤 이제 진행이 된 면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이게 과연 방산주가 기존까지의 상승률을 이어갈 차후로도 것인가. 보여줄 것인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방산주가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인 선택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종목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 맞습니다. 화장품,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예, 맞습니다. 차반품. 네. 차반품? 예. 나중에 뭐 용어가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차반품으로 그렇습니다. 갑니다. 예. 자동차, 반도체, 화장품에서 맞습니다. 차반품입니다. 그리고 장세에 대해서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우라가미 군이오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 사계절 맞습니다. 예. 이분께서 만든 이론이 요즘에 특히 또 잘 맞아요. 아 그래요? 예. 또 뭐 어떤 이론이 안 맞는 시절도 있고 잘 맞는 시절도 있는데 요즘에 또 특히 잘 맞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로 또 특히 잘 맞는데 여러분 2020년 팬데믹 발발하고 이때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금리도 내리고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금융장세 나타났었죠. 예. 그리고 실적이 2020년 이때 가을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하. 예. 그래서 실적 장세도 너무 텀을 두지 않고 바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다가 2021년 이때가 여름부터 물가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금리도 위쪽으로 들썩들썩하니까 금리가 올라오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역금융 장세. 그리고 2022년 그리고 2023년 어느 언저리까지 실적은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역실적 장세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론이 요즘 잘 맞다면 자, 요즘에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 제일 장세 이제 스타트 금융 장세 6월 뭐 제 가정이 맞다면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점점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벤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시고 어제도 주가 많이 하락했고 혹시나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여러 생각들도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금융장세가 이제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실적 장세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지금 조정이 나타났을 때 뭐 언급드렸던 여러 뭐 업종을 포함해서 좀 더 전도 유망한 이런 주식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보는 것도 어떨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우리 강현기 파트장님과 함께 4월 투자 전략 그리고 지금 섹터별로 어떤 섹터가 조금 더 희망이 있어 보이는지 이야기 한번 또 나눠봤고요. 요거 한 3, 4주쯤 지나서 다시 한번 또 모시고 알겠습니다. 그때 또 제 무릎을 또 발등을 찍지 않을지 왜 말씀 안 들었을까. 자, 우리 파트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자, 지금 그러면 또 장이 시작될 텐데요. 오프닝 벨 라이브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